안녕하십니까. 레고팜TV의 임영입니다. 근 한 달 가까이 논란이 되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결국은 오늘 발표가 있었죠. 많은 관심을 가지고서 어떤 내용이 담길까 기다렸었는데 조금은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또 시장에 많은 혼란을 줄 부분도 있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된 부분을 보시면요, 이르면은 올 10월 초에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하겠노라라는 발표 사항입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대해서 지정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고요. 기존에 다 발표되었던 내용입니다. 정비사업지인 재건축, 재개발 사업 등도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분부터 적용하겠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수도권,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는 물량은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서 나오니까요. 대신에 이제 일반 분양에 대해서 혜택을 주니까 그만큼 분양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택 전매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이제 늘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매 제한 기간 내에 주택을 어떤 사정에 있어서 매각할 때는 LH에서 우선 매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입 배경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보시면요, 기존 요건이 매우 엄격해서 그 상한제 적용이 쉽지 않았던 내용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직전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 요 기준을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된 지역, 이렇게 개정이 가는 거죠. 그러면 향후에 분양가 상한제를 지정한다는 소리는 투기 과열 지구를 지정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면 서울 시내 25개 구가 현재로서는 모두 투기 과열 지구이니까 10월 초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일단은 분양가 상한제가 지정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은 소소한 것들이니까 빼고요. 그러면 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지정하는 요건은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은 청약 경쟁률이 5대1 초과인 지역, 직전 3개월 동안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이런 부분들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청약 경쟁률 5대1은 쉽게 돌파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된 지역, 이건 개정된 거고요. 이렇게 해서 보다 손쉽게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라는 규제를 적용하기 쉽도록 기준을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상한제 지역을 선정하려면 국토부 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거지만 이것은 형식적인 절차니까요. 예, 그렇게 돼 있고요. 이제 지금 시장에서 소급 논란이 지금 되는 것이, 기존에 재건축 재개발이 관리처분 인가 계획을 신청한 데는 분양가 상한제 지정을 할 수 없었는데, 이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입주자 모집 승인일로 바꾼다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도 상한제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돼 있는 거죠. 모두 다 아시다시피 후분양 방식을 통해서 허그의 고분양가 관리를 회피하는, 우회하는 결과가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강력한 규제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입주자 모집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을 하겠노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이제 소급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뭐 법률가들이 향후에 많이 이제 검토하고 다툼의 여지는 아마 법원을 통해서 다툴 거라고 예상을 해 봅니다. 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들에 대해서는 전매 제한 기간을 이제 더 늘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범위에 따라서 5년에서 10년까지도 확대하겠노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개선 사항에서 보면 지금 이제 민간 택지 부분이니까 분양 가격이 인근 시세 100%면 5년, 80에서 100% 사이면 8년, 80% 미만이면 10년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변 시세가 10억이다. 그런데 8억에 분양을 했다라면 10년간 이제 전매 제한이 따르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경우에 분양을 받은 사람이 전매 제한 기간 내에 어떤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LH에서 해당 주택을 매입해서 이제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하고 필요시에는 어떤 수급 조절용으로 활용하겠노라. 이게 정부 정책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법을 향후에 개정하겠다는 건데요. 거주 의무 기간을 민간 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을 받은 사람은 이제 거주 의무 기간을 두겠노라 하는 것이고, 이것이 향후에 주택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될 내용이 되겠네요. 조합원에 해당되는 내용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있죠. 택지비 산정 기준 객관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제가 따로 한번 다뤄볼게요. 그렇게 해서 향후 계획을 보면은 오늘 발표는 있었는데 결국은 10월 초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네요. 한 달 가까이 기다렸다가 발표된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만큼 분양가 상한제가 뜨거운 논란이고요. 정부의 여당에서도 일정 부분 반발이 있었을 거라고도 보고요. 결국은 계속해서 시장 참여자들을 고문하고 있습니다. 발표하면 발표하는 거지. 좀 답답한 상황이네요. 그리고 이제 향후에 분양가 상한제는 시행하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어느 지역에 대해서 지정할 것인지는 향후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개로 이루어질 계획이래요. 참 고문이죠.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는 겁니까? 거래를 하라는 것일까요? 또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조합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머리 아플 것 같아요. 또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 입장에서도요.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 정부 역할이기도 한데, 규제를 가하려면 규제를 가하고 시장에서 해소되고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고문을 가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의견이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 보도 자료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 개선 추진해서 이제 오늘 보도 자료인데요. 결국은 정비 사업에서 극심한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그나마 사업 절차에 따라서 사업 진행이 초기 상태인 정비구역들은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을 것 같고 마음고생이 덜 할 것 같죠. 또 그곳에 투자했던 조합원이 됐든 토지등 소유자가 됐든 이런 사람들은 탈출구도 있죠.
근데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조합 집행부도 힘들 거고 그 조합원들도 많이 힘들어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대안을 찾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수색, 증산, 뉴타운 재개발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런 정부 규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조합원이 됐든 투자자가 됐든 시장의 참여자들의 질의응답도 많이 받고 그러거든요. 오늘 같은 날도 몇 통의 전화를 받았죠. 근데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자,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시행에 들 건데 시장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올 것인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부동산을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다 보니까 동네 중개업을 하시는 다른 공인중개사 분들하고도 대화도 하고 조합원들하고도 대화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요. 그 공통적인 이제 관심사항 몇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우선 상한제가 시행이 되면 가장 커다란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죠. 청약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능하면 미래 가치가 우수하면서 그 분양가가 저렴한 그런 지역들로 청약을 하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강남 4구 이런 데는 뭐 묻지마 청약을 할 것 같아요. 뭐 전매 제한이 10년이 걸린다 하더라도 거주하면 되잖아요. 일정 부분 자금 계획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시장에서 청약 시장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서울시장에 많지만 그 정비 사업장마저도 어떤 심한 차별화가 벌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무주택자들이 실수요로 바뀌지가 않고 입지가 우수하고 미래가치가 훌륭한 그런 정비사업장에서 분양을 기다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세시장 측면에서 보면은 보합, 조금 강하게 표현하면 강보합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장마다, 정비사업장마다 조합원들은 어떨까요? 탈출구가 없어 보입니다. 물론 1세대 1주택자라면 입주권을 하나만 보유한 사람이 어떤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이건 매도 물량으로 나오겠네요. 더 상승분이나 이런 부분을 기대해서 매매를 하지 못했을 건데 1주택자인 경우에는 매매로 나올 거라고 보고요. 이제 문제는 다주택자죠. 다주택자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투자자입니다. 그분들은 매물로 추려되지 않을 것 같아요. 사업성 일반 분양이라고 하는 수입이 좀 줄어들어서 추가 부담금이 좀 나오더라도 세금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내놓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은 또 어떨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참 머리 복잡할 것 같습니다.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을 가지고서 1+1을 신청하신 분들이라면 그렇지 않아도 물건이 평가금액이 일단 크잖아요. 그래서 좀 무거울 텐데 또 비례율이라고 하는 악재를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좀 고민이 들어갈 부분으로 느껴지고요. 또 이제 조합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조합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좋다 보니까는 사업 비용이 계속 커졌네요. 물론 전략했다고 하는 구역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보통적으로 보면은 사업 비용이 커졌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눈 서슬퍼르게 띄고서 그 조합을 지켜볼 거라고요. 그래서 각종 사업비 지출에 대해서 타당한지 합리적인지 잘못된 집행은 없는지 이런 사업비용을 줄이는 측면에서 이제 노력할 거고요. 수입이 줄어들으니까 지출도 줄이려고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봐야죠. 또 어떤 마감재 측면에서 본다면 기본적인 옵션들이야 들어가겠지만 마감재가 혹시라도 좀 A급 사용할 것을 C급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일도 벌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또 뭐 가능하면 어떤 옵션 같은 것도 어지간하면 다 높은 비용으로 해서 다 빼서 그 수입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작용하겠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분이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그렇다면 기존 아파트, 이제 기성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일부에서는 기성 아파트들이 가격이 오를 거고 수요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가격이 오른다든지 강세를 보일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다면 그 기간이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정 기간 동안에는 기성 아파트 또한 약보합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기성 아파트보다는요, 재건축 재개발에서 공급되는 새 아파트, 또 재건축 재개발 지역은요 입지적으로 우수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치 있고 이런 데들이 약세를 띈다면 기성 아파트들은 어떤 이제 물론 연식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약보합으로 시장이 변할 거라고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일정 기간이라고 전제를 달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주한다. 그러면 길게 봐야 5년이면 입주합니다. 그러면 그 입주하기 전까지 기간 동안에는 일정 부분 그 가격 조정이 보이겠지만 입주한다면 입주한 이후에는 어떨까요? 더 우수한 입지에서 브랜드 있는 새 아파트,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결국 수요가 그쪽으로 옮겨가지 않을까요? 그러면 뭐 짧게 보면은 한 3년에서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시장에서의 가격이 눌린다면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용수철처럼 다시 톡 튀는, 폭등이라는 표현은 제가 사용하고 싶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 가격이 다시 시세 반영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상황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입주할 때까지 어떤 사업장마다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5년이 걸릴 수 있지만 3년에서 5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의 만큼은 그 정비사업장은 비례율 하락이라고 하는 악재를 만남으로 인해서 가격 조정은 벌어질 거라고 보고요. 다만 그 부분은 일반 분양이 많았던,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좋다고 얘기했던 정비사업장은 피해를 조금 더 크게 볼 거고요. 일반 분양 물량이 적어서 사업성이 나쁘다고 했던 구역은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어지겠다. 이런 계산법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장이 참 많은데 이런 개별 구역들마저도 어떤 초기 상태에서 본다면, 초기 상태의 정비사업장이라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사업을 지연시키면서 천천히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초기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추진인 상태나 이런 데들은 사업을 빨리 진행시켜서 안정적인 사업 시행 인가까지는 빨리 가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사업 시행 인가가 임박해 있다든지 이런 정비 구역이라면 사업을 좀 느슨하게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일부는 그렇죠. 그럼 내가 어떤 사업을 좀 정비 사업이 좀 지연되면 이제 도정법에서 20조나 21조 부분이 일몰제잖아요. 어떤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면은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한다, 해제할 수 있다 이런 요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요 조합원들의 과도한 부담이 따른다든지 반대가 심했던 지역들을 말하는 것이죠. 안정적으로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이 가면서 조합원들의 뜻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일몰제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일몰제 위험 이 부분까지는 아직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10월 달에 시행이 된다라고 본다면 시장에서는 많은 혼선도 올 것 같고요. 가격 하락을 미리부터 예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데 제 개인적인 결론은 이 또한 지나가리 시간이 해결한다. 3년에서 5년 그 정도로 보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분양가 상한제를 가지고서 제가 이제 주로 알고 있는 수색 증산 뉴타운 안으로 들어와 볼게요. 다른 먼 데 있는 정비구역들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 화면은 제가 늘상 애용하는 재개발 구역의 구역 지정에서부터 관리처분, 일반 분양, 입주까지 한 사이클을 그려 놓았고요. 이 사이클이 15년 세월이 걸리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그 어떤 하락시장도 있고 상승시장도 있고 정부의 다양한 규제도 받고 규제 완화도 있고 이 한 사이클 안에 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이제 수색 증산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좀 정비사업장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수색 4구역 같은 경우에는 2020년 6월경이면 입주하니까 여기는 이제 지나가 있어요. 그래서 수색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재개발 논리로 가격을 볼 게 아니고요. 기성 아파트로 생각하시고서 거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수색 4구역이 다른 정비구역들에 비해서 이제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색 4구역이 단독으로 해서 미래 가치를 발휘하면서 수혜를 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주변하고 어울리면서 시세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수색 4구역의 입지가 이제 좀 그 역세권에서 좀 떨어져 있는 부분 그 부분이 좀 작용할 것 같고요.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한 3, 4년이 흐르고 나면 가격을 제대로 인정받을 거라고 봅니다. 수색 9구역 같은 경우에도 2021년 10월 무렵이면 입주가 가고 사실 작년 12월에 일반 분양을 다 성공리에 마무리를 했으니까 이런 데들은 운이 좋은 데죠. 그 허그 간접 규제를 받으면서 잘 진행했고 또 비례율도 한 100%로 끝났으니까 9구역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한숨 놓았죠. 한동안은 수색 9구역의 프리미엄이 좀 강세를 보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입지적으로는 DMC역 역세권이다 보고 또 위험이 없잖아요. 추가 부담금 위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수요가 상대적으로 더 9구역을 선호할 수도 있겠다. 다만 이제 그 SK 브랜드 또 세대수가 750세대 이런 부분들은 또 매수자들이 검토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색 6구역, 수색 7구역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수색 6구역, 수색 7구역은요, 지금 이 정도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 뭐 철거까지 거의 다 끝나가는 이런 단계니까요. 사업을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없네요. 그러니까 시간이 조합원 편이 아니라는 소리죠. 수색 6구역, 수색 7구역, 수색 13구역은 지금 2주가 거의 끝나가는 단계. 거의 비슷한 단계에 있죠. 관리 처분이 나고 그 이후에 이주비가 지급되고 지금 비용은 계속해서 이제 많이 커져 있는 상태고 이제 금융 비용을 따져야 될 부분이고 이런 경우죠. 그러면 수색 6, 7, 13구역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제 특히나 더 기존에 사업성이 좋다라고 했던 수색 7구역 같은 경우에 일반 분양이 많아서 사업성이 좋다라고 했었는데 거꾸로 지금에 와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다라고 보면 그만큼 수입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사업성이 좀 쪼그라드는 부분도 있죠. 또 수색 13구역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이 원래 적었어요. 오늘도 수색 13구역 조합원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상대적으로 일반 분양 개수가 적다 보니까 수색 13구역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좀 적을 수 있겠다. 이 정도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제 수색 8구역 한번 볼게요. 수색 8구역이 사업시행 인가를 했잖아요. 2018년도 7월 19일인가요? 그 무렵 7월 11일? 7월 11일이네요.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죠. 그리고 지금 지연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수색 13구역, 수색 8구역 같은 경우에는 또 그게 지연된다고 해서 조합원들은 불만이 있었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또 좀 달리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증산 2구역 한번 볼게요. 증산 2구역은 2주 철거 다 끝나고 지금 착공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지금 지난 6월 11일 착공이 들어갔으니까 마찬가지죠. 증산 2구역도 시간이 조합원 편이 아니다. 조합 집행부들도 참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겠다. 조합원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심란하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증산 5구역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감정평가가 끝나 있는 이 상태가 증산 5구역이죠. 그렇죠? 자, 여기서 추가 부담금은 함부로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되면요, 이제 분양 원가를 잡아야 되거든요. 분양 원가를 잡아야 되는데 그 항목이 이렇게 됩니다. 택지비가 있고요, 기본형 건축비가 있고요, 건축비의 가산 항목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합산했을 때 분양 원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기본형 건축비는 딱 정해져 있어요. 표준형 건축비니까. 건축비에 가산할 비용도 정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택지비예요. 택지비를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죠. 8월 12일 오늘 분양가 상한제를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궁극적으로 10월 초로 넘겼잖아요. 넘긴 이유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택지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택지비를 재개발 지역에서 얼마만큼 인정을 해줄 것이냐를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죠. 분양가 상한제 얘기가 나온 게 한 달 가까이 됐는데 지금까지 후속 입법 결국은 시행령 바꾸는 부분인데 그걸 못했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재개발 지역에 대한 택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을 고민을 하면서 시장을 관망하는 거죠.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을 보기 전에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것이 뭐냐면, 공동주택 분양 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도 공동주택 분양 가격 산정에 대한 기준을 향후 입법을 통해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고 10월 초부터 하겠다는 소리가 나온 거예요. 이게 무엇인지 한번 제가 읽어봤어요. 저도 찾아서. 중요한 내용은요. 이건 이제 공공택지에 대해서 주로 벌어지는 일인데, 분양가격 산정 방식 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에 대해서 분양가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공공택지란 말이죠. 기준이. 오늘 발표된 것은 민간택지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이거 바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공택지 외의 택지니까 이게 민간택지죠. 민간택지의 감정평가액에 가산하는 비용이 나오죠. 이건 그렇다고 치자고요. 큰 비용 아니고 뭐 여러 가지 그 기반시설이나 도시공원, 공원이나 간선시설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이 비용 큰 비용 아니에요. 또 택지 매입 비용 이것도 필요 없고요. 그러면 10조가 저는 궁금하다. 10조를 한번 읽어보게 됐어요. 재개발 지역에서요. 이주가 완료되고 철거가 끝나고 되면 그게 택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택지에 대한 감정평가 절차가 있어요. 그리고 이 평가 방식이 있고요. 이 평가 방식도 일정 부분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또 이 민간택지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는 방식이 있어요. 사업 시행자가, 사업 주체인 조합이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도 있고요. 평가를 다시 해달라고 요구하는 방법도 있더라 이거죠. 감정평가 비용 이런 거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10조, 11조, 12조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정부에서 고심하고 있지 않나라는 추측이 들더라고요. 왜 그 부분을 보냐면 택지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토지죠. 건물이 철거됐으니까 토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 절차에 보시면 사업 시행 인가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했고요. 재개발이라고 한 것은 공공성을 가미돼서 평가를 원래 주민들이 다시 입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일부러 밑으로 한단 말이죠. 시세대로 반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 이 택지비 산정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분양 원가 산정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계산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원 입장에서는 답답하지만 추가 분담금을 함부로 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분담금이 이 분양 원가가 올리려고 노력하겠죠. 조합원 입장에서는. 조합 입장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분양 원가를 낮추려고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하는데 이 부분이 충돌하는 부분이 택지비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이 부분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사업이 벌써 수색 6구역, 7구역, 증산 2구역, 수색 13구역 이런 데들은 벌써 2주 철거 착공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고 아주 복잡해요. 그런데 사업이 중간 단계에 있는 단계라면 저는 이 택지비가 결국은 감정평가잖아요.
조합원의 종전자산 얘기하는 겁니다. 이 종전자산이 커지게 되면 분양가는 높아집니다. 얼마나 커지느냐? 시세 반영해서 현실화시키자 이거죠. 이 부분이 충돌이에요. 도정법에서 재개발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있고, 그렇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분양가 상한제라는 규제가 왔을 때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 거죠. 재개발 지역에서는 기반시설도 빼주죠. 임대아파트 빼줬죠. 그래서 용적률이 기본적으로 한 230에서 260%그 정도에서 용적률을 받는데 큰 혜택도 아니었는데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또 규제가 들어와서 일반 분양하는 것들도 뭐 다른 사람들한테 저가에 주래요.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 조합원 입장에서, 원주민 입장에서 달가워하지 않죠. 사업이 초기인 데는 하지 말자고 그럴 거고요. 사업이 막바지에 이른 데는 혼선이 올 거고요. 중간 정도의 사업 진행 절차에 있는 데서는 감정평가 금액을 현실화시키자고 노력할 겁니다. 통상적으로는 사업시행인가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는데 그 감정평가는요, 뒤에서 해도 돼요.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종전자산이 올라가면요, 이제 여기서 비례율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공식인데요. 총 수입에는 여기 적어놨어요. 조합원 분양 가격이 있고, 일반 분양 가격이 있고, 상가 분양이 있어요. 그런데 분모에 해당하는 것은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자산이에요. 이 얘기를 들어가는 순간에 아주 이제 복잡해지고 혼란을 느끼고요. 조합 내부에서의 조합원 사이에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극심한 혼란이 벌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얘기할 부분은 아닌데 이 부분이 건드려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 수색 증산 뉴타운에서 본다면 증산 5구역이 이 부분이 대두될 내용이에요. 수색 8구역은 당연하고요. 증산 2, 수색 6, 수색 7 같은 수색 13까지 거기는 법률적인 검토를 더 깊이 해봐야 될 상황이에요. 시뮬레이션을 몇 가지 사례로 돌려봐야만 될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좀 있어 보입니다. 종전자산을 높게 한다는 소리는요, 조합원 분양가가 올라갑니다. 조합원 분양가가 올라간다는 뜻이 꼭 나쁘게만 볼 수 있을까요? 분담금은 동일한데요. 예를 들어서 (2억) 감정평가 받은 사람을 50%를 더 올려서 3억을 감정평가를 해줘요. 제 감정평가를 해서라도 말이죠. 조합원 분양 가격이 5억이었는데 그 분양 가격을 6억으로 올려요.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에서 내 감정가액을 뺀 그 차액은 똑같단 말이죠. 차이가 없어요. 일반 분양 가격도 올릴 수 있는 요인이죠. 다만 이 부분이 종전자산을 건드려서 이익이 되는지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될 부분이죠. 종전자산을 올리면 싫어할 사람들은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뚜껑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대지권이 아주 작다든지 소액 투자한 그 투자자들은 반대하겠죠. 그러나 감정평가가 높게 나온, 예를 들어서 뭐 2억, 3억 단위로 나온 사람들, 뭐 심하게는 10억 나오는 사람들은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종전자산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이 수입원이 조금 수입이 줄어들어도 이 비례율은 기본 100으로 맞추잖아요. 비례율이. 이 결과가 이제 100이 나온다는 건데, 이 비율이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기존 이 평가 방식을 저렴하게 밑으로 해놨기 때문에 비례율이 10%, 20% 떨어질 것이 종전자산을 올리게 되면 상당히 양호해져요. 이것은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될 부분이고
정비사업장마다 다 다를 수 있고요. 이해관계도 또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정비사업장에서 극심한 혼란이 온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출 쪽에서는 당연히 줄이는 쪽에서 작용하겠죠. 뭐 건축비도 깎으려고 할 거고, 그러다 보면 시공사하고 싸울 거고, 금융비용도 줄이려고 할 거고, 다행히 금리는 저렴하네요. 다양한 정비사업 용역비 제대로 나가서 부풀려져서 다 다툴 거고요. 조합 운영 경비도 줄이려고 하겠고, 이건 큰 비용 아니네요. 이렇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 수입원을 증가시키는 방향에서 연구들을 많이 하겠죠. 정비업체들이나 조합이나 전문가들이. 이런 부분이 있어 보이네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오늘 10월 초에 하겠다라고 유예기간을 둔 게 아니라 택지비에 대해서 어떻게 산출을 할 것인지 재개발 쪽에 대해서 특히나 더 이 고민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추측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관리처분을 지나가서 일반 분양을 하지 않은 이 정도의 단계에 있는 구역들, 수색 6, 수색 7, 수색 13, 증산 2 이런 데들은 고민이 더 깊어져야 될 것 같고요. 수색 13 같이 사업시에 인가만 받은 데들은 조합원 분양 가격을 충분히 시세 반영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야 될 것 같고요. 증산 5구역 같은 경우가 감정평가를 했으니까 이 정도 단계네요. 증산 5구역도 충분히 연구할 단계가 돼 보입니다. 그럴 여력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이번 달 말에 조합장 선거가 있죠? 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도표만 가지고서도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일정 부분 예상해 볼 수는 있고요. 다만 추가 부담금은요, 추가 분담금이라고 해도 되고 추가 부담금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추가 부담금은 함부로 예측이 안 돼요. 이것은 향후 정부에서 택지비를 어떻게 가산을 더 해줄지, 얼마만큼 현실화 시켜줄지에 따라서 일반 분양 가격이 결정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은 나중에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것 같고 계산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계산 자체가 안 될 것 같고요. 정부에서 감정평가하는 방식도 충분히 검토할 거라고 보고, 조합에서도 당연히 그렇잖아요. 조합원들의 종전자산이 결국은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의 자산인데, 자산 재평가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것도 대안이 있다라면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의 대안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조합원들 입장에서 많이 답답하고 그랬을 수 있겠지만, 한 2달 정도, 지금이 8월 12일이잖아요. 9월, 10월. 2달 정도 좀 관망하는 시간도 필요하다. 섣부른 판단이나 행동보다는 좀 더 정부 정책도 바라보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나 정비업체에서 어떤 대안들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다. 이 정도로 해서 주저리 영상 시간은 많이 길어졌는데, 포인트는 택지비, 향후 정부에서 어떻게 가산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일선조합에서 택지비를 얼마만큼 현실화 시킬 수 있을 것인지, 사업 진행이 앞서가 있는 관리처분 이후에 있는 이런 사업장에 서해 있는 정비사업장에서는 어떠한 또 묘수를 들고 나올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향후의 관전 포인트네요. 예, 여기까지 영상을 준비해 보았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